1980년 6월 6일 금요일이에요. 아버지는 일을 하러 나가시고 10대 소녀인 바니만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띠링 띠링 전화기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전화기 너머로 바니야 나야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 누구세요? 그러니까 네 언니 콜린이야 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바니의 심장이 막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었어요. 왜냐면 언니는 수년 전 집을 나가서 연락 한 번 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경찰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동네 사람들은 막 수근수근 아마 어디 가서 죽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 가족들은 절대 언니가 딸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어딘가 살아있을 거야. 어디 사이비 종교 같은 데 빠져 있겠지. 언젠가 돌아올 거야 라고 하고 굳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니가 이렇게 갑자기 멀쩡히 전화를 걸어왔다고요. 그래서 아니 언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디에 있었어? 왜 연락이 없었어? 막 그랬더니 수학이 넘어 언니는 뭔가 되게 조심스럽게 막 쫓기기라도 하듯이 바니야 됐어 나는 괜찮아. 넌 어때? 엄마는? 아빠는? 할머니는? 막 이러면서 가족들 한 명 한 명 안부를 물어봤대요. 그러더니 다급하게 나 이제 끊어야 된다고. 바니야 내가 이따가 저녁에 다시 전화할 테니까 그때 꼭 다시 받아 알았지? 내가 그때 더 얘기해 줄게. 하고 전화는 딸깍 끊겼어요. 자, 바니는 바로 아빠가 일하시는 공사 현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한테 전화가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빠도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곧바로 그 길로 집에 막 달려왔어. 그리고 오후 내내 저녁이 되고 밤이 될 때까지 수학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다시 딸이 전화하기만을 기다렸지만 그날 밤에도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다다음 날도 아빠는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해드릴 콜린 사건 이야기는요 정말 미국 사람들을 정말 슉 경악하게 만든 얼마나 충격적인지 상자 속의 소녀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책으로도 제작된 진짜 영화로 각본도 이렇게는 못 짜겠다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자, 콜린 스탠은요 1956년 12월 31일 세 자매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어린 시절 이혼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공동 양육을 하면서 부모님과 친하게 지냈고 특히 아빠랑 사이가 굉장히 친했다 고 해요. 성적도 좋았고 성격도 좋았던 콜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만 20살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1977년 5월 19일이에요. 콜린은 당시에 오레건 유진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친한 베프 친구 한 명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생일이 다가오게 돼가지고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야 미리 생일 축하해 하고 전화를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고마워 나 이번 주말 내내 생일 파티 열 거라고 재밌겠지. 너도 여기 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멀어가지고. 그래서 알겠어 안녕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콜린이 생일 파티? 재밌겠다. 내가 이 파티에 갑자기 짜잔 하고 깜짝 나타나면 어떨까? 다들 엄청 놀라겠지? 오케이. 그러면서 갑자기 그날 캘리포니아 사는, 여러분 가깝지 않아요. 오레건주 유진에서 친구가 사는 그 캘리포니아 웨스트우드라는 지역은요 무려 720km란 말이에요. 차로 계속 달려도 7시간에서 8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가겠다는 거야 거기를 갑자기. 극피인가 봐. 전 솔직히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완전 공감하거든요. 제가 이 사건 내용 조사하면서 이 사건을 제가 딱 보자마자 이날 분명히 날씨가 좋았을 거야 그랬는데 제가 또 변태잖아요. 그래서 또 알아봤거든요. 이날 1977년 5월 19일 오레건의 날씨 아니나 다를까 계속 10도에서 15도 쌀쌀하다가 이날만 갑자기 영상 21도 써니 아주 화창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콜린도 날씨 좋고 기분도 좋고 마음도 살랑살랑하고 콧구멍에 바람이라도 쐬고 올 겸 친구도 깜짝 파티 재밌잖아요. 그래서 가기로 한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남자친구가 아니 미쳤냐고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고 지금 갑자기. 그래서 너 차도 없잖아. 차도 고장난 상태였어요. 버스 타고 가도 한참이고 돈도 비싼데 거길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콜린이 괜찮아 히치하이킹해서 가면 돼 라는 거예요. 남친이 안 된다. 너무 위험하다. 그랬더니 콜린이 걱정 말라고. 왜냐? 난 프로 히치하이커니까. 일요일까지 돌아올게 하고 남자친구를 안심시켰어요. 실제로 콜린은 프로 히치하이커였어요. 70년대 히치하이킹이 되게 흔했잖아요. 약간 지금의 카카오택시 이런 느낌으로. 근데 또 특히 콜린이 남의 차 자주 얻어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잘 믿었대요. 심지어 이 남자친구 마크도 히치하이킹 하다가 만났다고요. 자, 그래서 이 집부터 남의 차로 이 차 저 차 이동을 해가지고 무려 오레건에서 캘리포니아 레딩까지 465km, 무려 5시간 거리를 히치하이킹으로 내려왔어요. 자, 이제 친구 집까지는 153km, 한 2시간 정도만 더 가면 돼. 이제 거의 다 왔다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I5 고속도로에 이제 서가지고 콜린이 이제 차를 잡았어.
차를 잡는데 이제 차 한 대가 딱 섰는데 웬 트럭에 남자 5명이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뭔가 좀 느낌이 쎄하다. 아닌 것 같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 차가 왔어. 커플이 앉아 있었는데 그냥 뭔가 좀 감이 안 좋아. 프로 히치하이커로서 너도 패스.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으로 이제 초록색 차 한 대가 콜린 앞에 딱 섰어요. 일단 이 운전석을 잡은 남자는 이렇게 이만한 안경을 쓰고 뭔가 좀 약간 수줍어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와이프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완전 애기를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뭔가 동년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운전자인 카메론은 당시 나이가 23살이었고 와이프 제니스는 19살이었어요. 또래라서 뭔가 마음이 딱 갔는데 가슴에 애기도 안고 있으니까 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차에 탔어요. 참고로 그 차는 뒤에는 문이 없어. 앞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뒤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차였어요. 아무튼 콜린이 그 차를 타고 처음에는 이제 약간 좀 평범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 남편 되는 안경 쓴 남자 카메론이 캘리포니아 웨스트우드는 왜 가시는 거예요? 콜린이요, 저 친구 생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눠서 처음에는 콜린이 괜찮은 것 같다고 마음이 편안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메론이 말을 자꾸 거는 거야. 솔직히 콜린은 이제 여기까지 오느라고 좀 많이 피곤한 상태여서 좀 말없이 조용히 가고 싶은데 자꾸 심지어 엄청 사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거야. 사는 데는 어디냐?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친구 깜짝 방문이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는 지금 당신이 오는 걸 모르겠네요? 결혼은 했어요? 남자친구는 있나? 막 이런 질문을 계속하니까 불편하고 귀찮아서 네 이러면서 좀 말을 끊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중단이 됐는데 뭔가 이 침묵 안에 이 차 속 분위기가 엄청 긴장감이 감돌면서 무거운 공기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이상하고 불편했던 건 그 투머치 토커 카메론 그 남자가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후방 거울로 콜린을 자꾸 쳐다봤어요. 콜린은 속으로 왜 저래? 뭔가 불편하다 했지만 별일 있겠어? 그냥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 차를 대고 기름을 넣으면서 콜린이 화장실에 가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서 화장실을 쓰고 이렇게 손을 닦으면서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는데 내면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대요. 지금 당장 도망쳐. 직감적으로 뭔가 얘네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나가서 여기까지 태워줘서 감사하다고, 저는 그냥 여기부터는 알아서 갈게요 라고 이야기해야겠다 하고 딱 나왔는데 두 부부가 차 앞에서 콜린 어서 오세요, 주유 다 끝났어요, 얼른 가자고요, 여기 저희가 캔디도 사놨어요 하면서 활짝 웃고 있는 거야. 이 순간 콜린이 그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저기 애기도 있는데 뭐 무슨 일 있겠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친구네 집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어둑어둑 날이 지고 있었다고. 그래, 여기서 또 히치하이킹 하면 오늘까지 도착을 못할 수도 있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냥 가자. 그래서 콜린은 네 하고 그 차 뒤편에 다시 탔어요. 자, 여기서 이 차주 커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당시 19살이었던 와이프인 제니스 후커는요, 1958년생으로 아주 엄격하고 종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니스는 어릴 때부터 간질발작을 종종 일으키고는 했는데 이 부모님은 아마 당시에는 간질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간질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저거 사탄에 씌인 거라고, 너는 못된 애야, 너는 진짜 항상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오히려 딸을 경멸했대요. 그러다가 12살도 되기 전에 이 친척 중에 남자 2명이 제니스한테 성적 때를 가한 거예요. 이걸 알고도 부모님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제니스한테 너는 살가치도 없는 애다. 너 같은 애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왜 너는 항상 그 모양이니? 이렇게 제니스를 비난만 했어요. 12살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당연히 그렇게 자라나는 제니스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아주 자존감이 그냥 바닥인 아이였어요. 부모님은 이 제니스가 그 어떤 이성이랑 교류는커녕 말도 섞는 거를 허락을 하지 않았고요. 치마, 원피스 이런 거 절대 안 돼. 무조건 바지만 입어야 되고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도록 시켰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니스가 15살, 만 15살일 때 친구를 통해서 동네 오빠인 당시 만 19살이었던 카메론 후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가 바로 후에 남편이자 콜린이 히치하이킹한 차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던 카메론이에요. 자, 그럼 카메론은 누구냐? 풀네임은 카메론 후커. 1953년 11월 5일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어요. 이 카메론은 그냥 어릴 때 여기저기 그냥 이사를 자주 다녔다는 그런 거 빼고는 다른 흉악범들이랑은 달리 이렇게 크게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10대 때는 알죠, 미국의 그 조용한 학생. 그래서 말없고
없고 항상 뭐 점심도 혼자 먹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학교 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도 하나도 없는데 집에 오면 맨날 성인용 잡지에 완전 빠져서 사는 거야. 특히 카메론의 성적 판타지는요, 여자한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근데 그 정도가 뭐 세디즘 이런 거를 넘어서 진짜 아주 심한 해를 가하는 그런 성적 판타지를 갖고 있었어요.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카메론이 목재소에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손재주가 엄청 좋았던 거야. 그래서 이 목공소에서 일하던 그 어르신들이 다들 야, 너는 이거 이대로 계속 나가면 너 진짜 성공한 목수가 될 수 있겠다. 너 이거 잘 해봐라. 아주 뚝딱하면 가구가 뽕 나오고 뚝딱하면 이게 다 고쳐주고 막 이런 재주를 또 갖고 있었대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놈들이 제니스 같이 취약한 여자애들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 알죠? 만 20살, 만 15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0살인 남자애가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를 보고 아, 얘는 완벽한 아이다. 그렇게 카메론이 제니스에게 접근을 하고요. 데이트하고 싶다고 너네 부모님 만나러 가자고 해서 그 집에 찾아갔어. 근데 이것도 참 희한한 게 이 제니스 부모님이 엄청 엄격하다고 했잖아요. 아니 교회 오빠는커녕 학교 같이 다니는 남자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못하겠다고. 그런데 이 만 19살에 털 부숭부숭 난 카메론을 딱 보더니 자네 아주 마음에 드네. 우리 딸이랑 잘 해보게나. 이러고 둘의 만남을 허락해줘. 아니 진짜 이 부모라는 작자들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인간들이야. 아무튼 그래서 둘이 첫 데이트를 나갔는데 첫 데이트가 어딘 줄 알아요? 어둡고 인적 드문 산속. 산속으로 데려가가지고 제니스를 다 벗겨놓고 나무에 묶어놓고 막 폭력을 가한 거예요. 제니스는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근데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건가 싶은 거야. 여기에 카메론은 제니스한테 원래 이런 거라고, 이게 정상이라고, 내 전 여자친구들이랑 다 이렇게 했어, 원래 이런 거 다들 하는 거야,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제니스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는 또 막 선물 공세를 해주고 넌 너무 아름다워 사랑해 이러면서 온갖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그렇게 막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제니스는요 살면서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 부모님한테도 친구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늘 누구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여기에 목말라 있었는데 이거를 날 아무리 아프게 해도 이것만 참아내면 이 카메론이라는 이 남자가 나한테 이런 걸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니스는 그게 좋았어요. 점점 만나면서 뭐 묶어놓고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제가 특정 단어 조금 유튜브에서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꼬아서 얘기할게요. 이해해주세요. 별별 막 욕짓거리가 섞인 별 상욕까지 다 듣고 심지어 물교문 당하다가 죽을 뻔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론이야말로 내 지긋지긋한 부모님으로부터 구원해줄 나의 구원자야. 그렇게 2년간의 연애 끝에 1975년 둘은 결혼을 하는데요. 당연히 결혼 후에도 이 교문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한 1년 지나니까 제니스도 이제 못 참겠나 봐. 카메론, 너 아기 갖고 싶지 않아? 나 너 아기를 낳아주고 싶어. 근데 우리 임신 준비하고 나 임신하고 그러면 이런 교문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이 남편이 아기? 갖고 싶지. 맞아, 네 말이 맞다. 오케이, 알겠어. 내가 이제 앞으로 너 아프게 안 할게. 교문 이제 여기서 끝. 대신에 조건이 있어. 널 대신해서 이 교문을 받을 다른 여자가 필요해. 너 대신에 이런 고통과 굴욕, 교문을 당해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괜찮겠어? 그 제니스는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픈 건 싫단 말이야. 그래 그럼 대신에 교문만 그 여자한테 해야 돼. 성관계는 안 된다. 거시기 뽕짝은 나랑만 하는 거다. 그랬더니 카메론이 당연하지. 난 그저 노예라고 표현했어요. 노예가 필요한 것뿐이야. 아마 유사 성관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액추얼 거시기 뽕짝은 너랑만 할게. 걱정 마 라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제니스가 오케이 나만 안 아프면 되지 하고 동의를 했어요. 카메론은요 와이프의 허락을 받고는 너무 신이 났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뚝딱뚝딱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앞으로 생길 내 노예한테 쓸 교문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내 노예는 어떤 여자일까 룰루랄라 하면서 하루 종일 거기 틀어박혀가지고 뭐 목에다가 차는 쇠고랑, 족쇄, 뭐 신장대 뭐 이런 거 별의별 도구들을 다 만들기를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지하실 aka 교문실이 완성됐을 때는 이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를 데리고 와이프랑 같이 마트, 학교 근처 이런 데를 차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새 노예 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1977년 5월 19일 고속도로를 그냥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발로 자기 차를 세웠어. 자기 좀 태워달라고. 그게 바로 콜린이었어요. 콜린이 화장실에서 직감적으로 도망치자라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을 때 도망쳤으면 좋았겠지만 이 미친 인간들의 차에 탔잖아요. 자, 차가 다시 도로를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콜린이 앉아서 옆에를 딱 보니까 아까 주유소 들르기 전에는 없었던 처음 보는 물건이 옆에 하나 있는 거야. 그 물건은 정사각형으로 된 얼굴보다 좀 더 큰 나무로 된 상자였어요. 그냥 이게 뭐지? 약간 짐 보관 상자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 뭐 여행했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카메론이 또 후방 거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요 근처에 얼음 동굴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와이프가 애기 데리고 한번 들려보고 싶나 봐요. 잠깐 들려도 괜찮을까요? 콜린은 망설였어요. 아씨, 뭔 얼음 동굴. 지금 1시가 빨리 친구네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아씨 했는데 뭐 어떡해. 운전대는 저 사람이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세요. 잠깐이면 괜찮겠죠 뭐. 그러니까 갑자기 이 차가 고속도로 메인 도로를 벗어나서 외딴 숲길로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진짜 숲속 아무것도 없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길도 없는 그 한복판에 갑자기 정차를 하는 거야. 딱 정차를 하자마자 와이프인 제니스가 아기를 안고 탁 차문을 닫고 나가버렸어. 그리고 나가더니 저 앞에 냇가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애기랑 막 이렇게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콜린은 차에 앉아서 좀 어안이 벙벙했어요. 얼음 동굴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엄마랑 애기를 보고 있는데 애 아빠는 어디 갔지? 카메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차문이 열리더니 카메론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 칼을 콜린 목에 대면서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그 옆에 있었던 그 나무 상자 있죠. 그거를 콜린의 머리 위로 씌우는 거야. 자, 이 정사각형의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진 이 상자는요. 모서리에는 쇠로 된 힌지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잠깐 유튜브 화면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무려 무게가 10kg가 나간대요. 화질이 좀 안 좋으니까 AI로 좀 더 잘 보이게 그림으로 보여줘 했더니 이렇게 AI가 제작을 했는데 바깥은 나무인데 이 안에는 이렇게 두꺼운 카펫 같은 천 같은 거로 이렇게 둘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 딱 쓰면은 빛이 완전히 차단되고요. 이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는 작은 소리만 나는 거예요.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걸 씌운 다음에 이렇게 콜린을 이렇게 눕혔어요. 뒷좌석에. 그리고 차는 다시 출발을 합니다. 자, 콜린은 이때부터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지금 내가 납치당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이 차는 캘리포니아 레드블러프라는 동네에 이 외곽에 있는 한 낡은 주택에 도착을 해요. 두 미친 부부의 집이었어요. 드디어 박스가 벗겨졌을 때 콜린은 이 집 지하실, 몇 달 동안 카메론이 정성스럽게 준비해놓은 이 지하실 한가운데 있었어요. 겁에 질린 콜린을 내려다보면서 카메론은 이제 넌 내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이 천장에 묶었다고 해야 되나요? 걸어놨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가죽 채찍으로 막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콜린은 막 비명을 지르는데 소리를 내면 낼수록 더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콜린이 막 비명을 멈추질 않으니까 칼을 들고 와가지고 너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안 하면 성대를 잘라버리겠다고. 내가 못할 것 같지? 전에도 해봤고 네 것도 얼마든지 자를 수 있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이렇게 콜린은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소리 하나 낼 수가 없게 됐어. 정말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기진맥진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카메론이 그 지하실에서 나가더니 제니스 와이프를 데리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뭘 했는 줄 알아? 천장에 묶여있는 이 콜린 앞에서 콜린의 발 밑에서 둘이 막 성관계를 하는 거야. 진짜 미친놈들인가 봐요. 그래서 둘이 그 거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걸어놨던 콜린을 내린 다음에 다시 머리에 박스를 씌워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라고. 거기는 콜린의 키보다도 작은 마치 관짝처럼 카메론이 짜놓은 나무 상자, 나무 관 같은 거였어요. 키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똑바로 눕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쭈그린 채로 머리에는 10kg짜리 나무 상자를 끼워서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리고 손발은 뒤로 밧줄로 묶여가지고 안에 기억나세요? 안에는 두꺼운 카펫 같은 천으로 막 쑤셔 넣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었대요. 그 자세로 여러분 무려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이 나무 상자 안에 방치를 해놔요.
하루 중에 딱 1시간만 나와서 조금의 물과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요. 나머지 시간은 또 다시 끔찍한 교문을 당하고 다시 나무상자로 들어가면 그렇게 23시간을 또 거기서 보내야 됐어요. 콜린은 낮인지 밤인지 오늘이 뭐 월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당연히 날짜 감각도 없어지게 됐고요. 이렇게 어두운데 23시간 동안 있다가 밖에 나오면 너무 눈이 부시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1시간 교문하는 시간 동안에는 막 사진을 미친 듯이 찍어대는 거야. 플래시가 막 팡팡 터져가지고 눈도 막 어떻게 뜰 수가 없었대요. 그래도 내일은 보내주겠지. 내일은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가졌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여러분 무려 6개월을 23시간 상자에 갇혀 있는 거를 6개월을 했어요. 참고로 샤워는 갇힌 지 4달 만에 처음으로 한 번 할 수 있었대요. 한편 그러면 콜린의 가족들은 뭘 하고 있냐. 당연히 며칠 동안 딸이랑 부모님이 연락이 안 닿으니까 이제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콜린 켈리에 있는 친구 생일 파티 갔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그럼 멀리까지 갔으니까 그 집에서 한 며칠 자고 오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한테 드디어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소리세요? 콜린이 여길 왜 와요? 온 적도 없었다는 거지.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막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당연히 정말 연기처럼 사라진 콜린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진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수근수근 됐지만 이 부모님이랑 가족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고. 콜린이 분명히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아마 어떤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았을까. 실제로 70년대에 또 히치하이킹만큼 유행했던 게 컬트 집단들이거든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이 히피들 컬트들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켈리에 갔다가 그런 데 빠진 것 같다. 분명히 집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그렇게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어느 작은 동네에서 무슨 관짝 같은 상자에 딸이 6개월 동안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상자에서 콜린을 꺼내놓고 갑자기 카메론이 종이 한 장을 쓱 들이미는 거예요. 여기 사인하라고. 종이를 보니까 노예 계약서였어요. 그 계약서에는 이제 앞으로 카메론에게 충성을 다하고 이 카메론에게 종속된다, 여기에 동의한다 이런 계약서였는데 카메론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 하는 거는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노예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The Company라는 회사가 있다. 본사는 세크라멘토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사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일반인 노예들을 사고 파는 이런 회사였는데 당연히 음지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근데 켈리 전역에 이 조직원들이 깔려 있다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동네에도 사람들이 다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노예가 허튼 짓을 하거나 막 도망가려고 하면 잡아가지고 더 심한 집에다가 보내던지 아니면 심하면 죽여버리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데리고 와서 이 세크라멘토 갔다 왔다. 너를 내 노예로 지정해도 되는지 그랬더니 더 컴퍼니에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면서 이 계약서를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여기다 사인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진짜일까요? 당연히 개뻥이죠. 근데 콜린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제 만 20살에 지금 납치돼가지고 채찍질 뿐만이 아니라 물불 전기 별별 거를 지금 6개월 동안 다 당했어. 심지어 24시간 중에 23시간을 6개월 동안 어둠 속에서만 웅크린 자세로 보내왔다고요. 이게 제정신일 수가 있었을까? 어쩌면 이 지하실이 완전 별 이상한 교문도구로 가득 찼었잖아요. 이런 걸 누가 갖고 있냐고. 중세시대에서나 볼 법한 그런 도구들을요. 그러니까 어쩌면 콜린은 이런 것도 회사에서 내려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콜린은 그 말을 믿고 거기에 사인을 했어. 사인을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사인 안 하면 죽는다는데 어떡해. 저 여기에 카메론은 잘했다고. 이제부터 너는 더 컴퍼니 소속이니까 예전 이름은 잊어버리고 너의 이름은 이제 K다. 그리고 너 내 와이프 제니스 알지? 제니스도 원래 더 컴퍼니에서 나한테 준 노예였어. 근데 저렇게 고분고분 말 잘 들으니까 내 와이프로 승격해가지고 지금 아이도 낳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내 말 잘 들으면 제니스처럼 진급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나를 마스터, 주인님 혹은 sir, 선생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제니스한테는 ma'am, 부인이라고 부르고 펜하고 노트를 쥐어주더니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노예일지를 쓰라고. 해방일지가 아니고 노예일지를 매일매일 여기 기록하는 게 너의 의무라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본사에 가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이거 제출해야 되니까 노예일지를 적으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콜린이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랬어요. 자 그리고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한 순간부터는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뭔가 이상한데 콜린의 삶이 좀 더 나아졌어요. 이제 상자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 거야.
그 상자에 나오기 위해서 뭘 시키냐면 호두 까기 있죠. 호두를 깐다든지 아니면 인형 눈깔 받기 막 이런 손으로 하는 막 부업일 있잖아요. 그걸 해서 심지어 또 돈을 벌게 하네. 그걸로 시작해서는 이제 몇 달 지나서는 이 집 위로 올라오게도 시켜줬어. 그래서 뭐 설거지도 시키고 바닥 닦는 것도 시키고, 다만 절대 옷은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여기 노예 무슨 고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채워놓고 목줄 같은 거 그런 거 채워놓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잠도 밖에서 자고 이런 건 아니고 다시 상자 속으로 들어가서 또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거기서 보냈단 말이에요. 자, 이 와중에 또 제니스가 둘째를 임신을 해요. 와, 아니 이 집의 루틴이 카메론이 콜린한테 이 신체적 교문을 하고 그게 끝나면 항상 제니스랑 그 앞에서 거시기 뽕짝을 하는 게 이들의 루틴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애도 그렇게 생긴 애인 거잖아. 너무 진짜 끔찍하지 않아요? 이 애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무튼 이 둘째가 임신을 하면서 이사를 해요. 근데 이사 간 집은 약간 이동식 주택이야. 그래가지고 따로 지하실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콜린을 관짝 같은 상자 같은 데 넣어놓고 지하실 한켠에 그냥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이 심지어 더 좁아졌어. 상자를 놓을 데가 없는 거야. 어디다 놓냐면 안방에 지들이 쓰는 침대, 그것도 심지어 물침대였대요. 물침대 밑에다가 그 상자를 보관을 해요. 그 콜린은 이제 그 집 침대 밑에 상자 안에서 살게 된 거예요. 1978년 9월 콜린이 이렇게 어두운 상자 속에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막 여자의 비명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침대 위에서 둘째를 출산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1980년 3월 이제 납치된 지 3년이 지났어요. 원래 와이프인 제니스는 집에만 있고 남편만 이 목재소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했는데 이제 애가 둘이 생기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야. 콜린이 잠깐씩 나와가지고 막 호두 까고 인형 눈알 받고 이것도 이제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제니스가 일을 구해. 집을 비울 순 없으니까 밤에 야간에 뭐 식당 보조 같은 걸로 취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카메론하고 콜린하고 단 둘이 이 집에만 남게 됐어. 애들도 있지만 애들은 어리니까. 자, 이제 와이프가 싹 출근을 하면 카메론이 슬쩍 콜린을 상자에서 꺼내요. 그래가지고 밥도 만들게 하고 설거지도 시키고 심지어 애들 보라고 보모 역할까지. 미친, 지가 육아하기 싫으니까 콜린 보고 애 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콜린은 이런 끔찍한 인간들이 낳은 애들이지만 그럼에도 애들은 뭔가 무해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애들을 돌보는 시간이 자기는 가장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오히려 이 순수한 애들을 보면서 아, 그래, 아직도 세상에는 선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어떤 희망 같은 걸 가질 수 있었대요. 자, 이렇게 애들까지 봐주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콜린이 상자에서 더 이상 잠을 자지 않고 변기에 사슬이 묶인 채로 화장실에서 잘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콜린은 또 여기에 감사하다고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와이프랑 약속한 대로 콜린이랑 성적인 관계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출근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이제 성까지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는 꽁꽁 숨겼어요. 여기에 더해서 와이프 출근해 있는 동안 가끔 커들 타임이라고 불리는 타임을 갖기도 했대요. 커들은 이렇게 꼭 안고 있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지 와이프랑 쓰는 그 침대 위에 콜린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안고 콜린 이 시간에는 나한테 뭐든지 물어봐도 돼 이랬대. 근데 콜린은 그것도 너무 소름 끼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랑 대화를 못하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너무 갈구했던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대요. 한 번은 콜린이 이렇게 얘기했대. 언제부터 이런 과학적인 거에 관심을 갖게 됐냐고. 그랬더니 카메론이 제가 한 5살, 6살 때쯤에 무슨 성인용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막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대요. 근데 그걸 보고 그때부터 집착을 하게 됐다. 근데 제가 보기에 카메론은 완전 사이코패스거든요. 근데 왜 그러잖아요.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라도 자라면서 환경에 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 표출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아마 카메론은 사이코패스로 태어나서 이런 이미지, 어릴 때 봤던 이런 이미지가 뭔가 좀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이쪽으로 그냥 미친놈이 되어버렸죠.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집착을 하게 됐다고 말을 했대. 그래서 콜린이 여기에 근데 만약에 너도 딸이 둘이잖아. 나중에 네 딸한테 누가 이런 짓을 하면 너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대요. 그럼 그 새끼를 죽여버려야지 라고 하더래. 그래서 콜린이 그럼 우리 아빠는 지금 어떤 심정이시겠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커들타임 끝. 너 화장실로 들어가. 사슬 묶어가지고 그냥 보냈대. 제니스는 한참 동안 남편이 콜린을 성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니스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콜린을 그 거실에 벽 나무에다가 또 걸어놓는 데가 있었대요. 거기다가 손목을 걸어놓고 둘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TV를 보고 잠에 들기도 하고 그랬대. 아니 애들이 깨가지고 보기라도 하면 어떡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부터는 콜린이 심지어 이제 집에서 하는 부업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숲속 같은 데 가가지고 장작용 삼나무 같은 거 베는 거 있죠. 이런 강제 노동도 하게 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콜린은 너무 기뻤대요. 밖에 나올 수가 있어서. 이 기간 동안에 콜린이 배운 건 뭐냐면 이런 교문을 당할 때 막 고통스러워하고 거절하고 막 이러면 오히려 얘가 막 더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최대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걸로. 그러면 오히려 더 일찍 끝난다. 그리고 최대한 주인님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했대요.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기. 그러면 콜린이 점점 더 뭔가 보상 같은 걸 더 주는 걸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자, 그래서 모르겠어요. 진짜 카메론이 콜린에게 어떤 감정, 동정심 같은 거를 느끼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얘는 이제 막 사랑합니다 주인님 막 이러니까 얘 완전히 나한테 넘어왔구나 이렇게 해서 자신만만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콜린이 자꾸 나 아빠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 가족들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라도 좀 듣고 싶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늘 이 영상 시작할 때 언니가 실종된 지 3년 만에 집으로 전화가 왔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전화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한 번의 기회뿐이었어요. 그렇게 납치 4년째인 1981년이 되고 새해 선물처럼 이때부터는 카메론이 심지어 콜린을 거실 바닥에서 잘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대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제니스는 이때까지도 둘이 성적인 관계도 있는지는 몰랐지만 점점 상자 속에만 있다가 콜린이 이제 나와가지고 변기 옆에서 자더니 이제 거실에서 잘 수 있게 됐다고? 점점 나의 이 생활 영역을 침범받는 것 같아서 이 콜린에 대한 적개심이 자꾸 깊어져 가고 있었던 때였어요. 자, 그러던 중에 이 와이프 제니스가 이 콜린의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기억나죠? 매일매일 그 노예일지 쓰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딱 열어봤는데 콜린이 당연히 여기다가 카메론이 듣기 좋은 말만 써놨어. 주인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주인님도 날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리고 심지어 오늘 했던 성행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제니스가 분노를 했어요. 꼭지가 돌아버렸어. 막 질투심에 불타올라가지고 남편한테 바로 가서 너 내가 딱 한 가지만 지켜달라고 하지 않았냐. 성관계 하지 않는 거. 근데 약속 하나 이걸 못 지켜주냐. 어떻게 너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잘 들어. 구약성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 와이프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 닥치고 가만히 있어. 남편이 하는 일에 여자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고. 이딴 인간이 성경 구절을 들먹거린다고? 근데 이 와중에 제니스는 그런가?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 딸 중에 하나가 자꾸 콜린한테 마미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콜린에 대한 이 제니스의 질투와 분노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남편이 제니스 보는 앞에서 분노를 사그라들게 해주겠다고 콜린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기도 했대요. 그럼 제니스는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던 중에 카메론이 콜린한테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해요. 콜린, 좋은 소식이 있어. 더 컴퍼니에서 너가 그동안 너무 완전 모범 노예였다고 너 특별히 가족 방문 찬스를 줬다는 거예요. 콜린은 이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 진짜요? 정말요? 저 아빠 보러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는 말이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그 컴퍼니에 3만 불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4천만 원이에요. 이거를 냈다는 거야. 감시 비용으로. 니네 가족들도 감시해야 되고 너까지 감시해야 돼서 인건비가 많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충성을 증명해야 돼 하면서 총한 자루를 콜린 손에 딱 쥐어줘요. 그리고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기라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2야 뭐야. 그리고 콜린이 진짜 시키는 대로 했어. 탈칵 하고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어요. 안에 탄창이 완전 비어있는 총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론이 아주 흡족해하면서 오케이 역시 넌 모범 노예야. 통과. 너네 집으로 가자. 그런데 니네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세크라멘토에 들려야 돼. 본사에 가가지고 너가 테스트한 거 보고하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니 진짜 세크라멘토로 가더래요. 막 엄청 큰 삐까뻔쩍한 빌딩 앞에 주차를 딱 하더니 내가 더 컴퍼니에 말하고 올게. 더 컴퍼니에서 너 데리고 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한 몇 분 있다가 다시 차로 돌아오더니 더 컴퍼니에서 너 집에 가도 된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다 믿었던 콜린은요, 이 얘기를 듣고 막 눈물을 막 오열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아, 주인님 너무 다행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족들 앞에서도 절대 더 컴퍼니에 누가 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게요. 그 카메론이 당연히 그래야지. 허튼 짓 했다가는 너뿐만이 아니라 니네 가족들도 다 머리가 날아가 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진짜로 콜린의 부모님이 사시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아빠 집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내려주고 카메론은 차를 타고 떠났어. 이따가 내가 데려오겠다고 하면서 똑똑똑 현관문을 두들긴 거예요. 아버지가 문을 열고 4년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던 딸과 재회하게 됩니다. 당시 너무 수척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실종 당시에는 66kg였는데 이때 몸무게가 막 43kg였다고 해요.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콜린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 가족들 앞에서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 더 컴퍼니가 도청이라도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부모님께는 내가 켈리에 갔다가 사실 한 남자를 만났다. 이따가 데리러 올 거예요. 아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얼마 후에 카메론이 콜린을 데리러 왔고 실제로 가족들한테 그 미친 사이코 납치범을 내 남자친구 약혼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나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이 말을 믿고 새엄마가 있거든요. 의붓 어머니. 의붓 엄마가 얘 언제 또 다시 볼지 모르는데 우리 사진이라도 한 장 찍자. 결혼식에는 우리 불러줘야 된다. 가끔 연락해. 이러면서 찰칵 사진도 찍었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이 그날 찍힌 사진입니다. 콜린은 미소를 연기하면서 카메론이 정말 연인인 것처럼 이렇게 팔까지 둘러안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연기가 끝나고 다시 카메론 차에 탔어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게 다시 끝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콜린 가족은 사실 콜린이 행동한 게 뭔가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대요. 근데 자기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뭐 납치범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알아, 저거 분명히 컬트에 빠진 게 분명하다. 저 남자도 사이비 뭐 그런 남자일 거고 그 여기서 혹시라도 막 너무 다그치거나 아니야 너 가지마 이렇게 하면 영영 진짜 딸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래 최대한 자연스럽게 부담 주지 말고 행동하자. 엄청 막 편하게 그래 또 연락해 이렇게 편하게 해줬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미친 게 뭐냐면 이제 가족도 만났잖아. 뭔가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이러고 나서 카메론이 뭔가 후회를 했나 봐요. 얘 오늘 가족들 만나서 막 눈물 흘리고 이러다가 콜린이 딴 생각하면 어떡하지? 가족들이 설마 뭐 신고하거나 이런 거 아니겠지? 후회, 걱정 이런 후폭풍이 갑자기 왔나 봐. 그러더니 콜린한테 너 다시 나무상자로 들어가라고. 너 가족들 만나더니 너무 해이해진 것 같다고 다시 벌을 줘야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때가 1981년 3월이었거든요. 81년 3월부터 1984년 5월까지 무려 3년 넘게 3년 2개월을 머리 위에 다시 그 10kg짜리 상자를 씌우고 또 다시 그 박스 안에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을 거기서 지내는 생활을 다시 하게 됐다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야. 아니 어떻게 제정신 어떻게 버텨? 다시 상자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생긴 한 여성의 얼굴이었는데 처음 보는 여자 모르는 사람인 거야. 뭐지? 왜 이게 여기 있지? 하고 의아해했대요. 이 사진 속의 여자는 누구인지 나중에 이야기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상자 속에서의 23시간이 아니고 23시간인가? 23시간 이 생활이 드디어 끝을 봐요. 카메론이 콜린을 상자에서 꺼내면서 오늘 깜짝 발표가 있다고. 내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너는 이제 직업을 가져도 된다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박스 밖으로 나오라고. 거기서 꺼내줬어요. 이 박스에 나와보니까 이제 이 집 딸 둘은 6살, 8살이 되어 있었어. 이 애들은 콜린을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콜린 언니 어디 갔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러면서 막 콜린을 막 반기는데 애들은 몰랐겠지. 바로 옆방 지네 집 엄마 아빠 침대 밑에 계속 있었다는 거를. 콜린이 이제 직업을 가져도 된다고 했잖아. 이제 콜린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레드블러프 동네에 있는 마트 있죠. 이런 데다가 그냥 떨궈.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어떤 남자가 저기요 여기서 당장 나가세요. 이 동네에서 구걸 행위하는 거 금지입니다. 라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콜린이 뒤를 딱 돌아보니까 경찰인 거야.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와중에도 콜린은 더 컴퍼니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닐까? 혹시 이 남자 더 컴퍼니에서 나온 조직원 아니야? 경찰을 가장해서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경관님 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제니스랑 카메론이 둘 다 같이 출근을 해. 그래서 낮에는 애들 둘하고 집에 그냥 셋이만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더 컴퍼니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뿌리 깊은 공포 때문에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때가 납치 7년째예요. 심지어 이 동네에 있는 한 숙박업체, 모텔 같은 데서 청소부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와이프인 제니스가 차로 태워가지고 일터로 출근을 시키기도 했고요. 혹은 어떤 날은 콜린 그냥 스스로 혼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모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좋아 보이는 저 에밀리 아줌마도 조직원일지도 몰라. 한 번은 다른 남자 직원이 막 얘기하다가 저 이번 주말에 세크라멘토로 여행 갔다 오려고요. 근데 그 말 듣고 세크라멘토? 저것 봐, 본사 직원이 분명해. 이번 주말에 가서 내가 뭐 잘못했다고 고발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혼자 막 두려움에 떨고. 이 지금 에밀리 아주머니도 동료 직원 토마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세뇌당해가지고 완전 피해망상에 빠져있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콜린이 프론트 데스크로 승진까지 해요. 당연히 콜린이 돈은 버는 족족 다 카메론 주머니로 들어가잖아요. 야, 이제 이 집에 3명이 일을 하네. 돈도 더 들어오겠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 카메론 이 새끼가 또 미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셋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지 와이프를 앉혀놓고 자기야 우리 셋이 하자면서. 제니스가 당연히 미쳤어? 그랬더니 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아브라함이랑 사라라는 커플이 있었는데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기가 안 생겼대. 아니 근데 당시 아브라함 나이도 86세인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랑 동침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 씨바지라고 하나? 뭐 한국에도 막 옛날에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봐라 콜린은 네 여종이나 마찬가지다. 하갈이랑 마찬가지인 존재다. 성경에서도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게 허락을 해줬으니까 너도 당연히 남편인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다. 그러는 거야. 근데 제니스는요 이번에는 아무리 성경 구절을 들이밀어도 아니 지금 지 남편이 콜린을 성행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배알이 꼴려 죽겠는데 내 앞에서 지금 그걸 다 같이 하겠다고? 그거는 절대 못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니스가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야. 야, 이 자식은 끝이 없구나. 내가 별별 짓 다 하게 해줬는데 때릴 딴 여자 구한다고 해서 그것도 허락해줬는데 이제는 그 여자랑 성행위를 하고 그것도 내가 눈 감아주니까 이제는 다 같이 셋이 하자고? 그러면서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그 다음은 뭘까? 제니스는 어쩌면 남편과 콜린의 사이 때문에 내가 장애물처럼 느껴지면 이 남편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엄습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도망을 가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1984년 8월 9일 목요일, 이날은 콜린이 납치된 지 정확히 7년 4개월 21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콜린은 일하는 모텔에서 객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보니까 제니스가 서 있는 거예요. 제니스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콜린을 침대에 앉혀놓고 너 지금까지 카메론한테 감쪽같이 속은 거다. 이 세상에 더 컴퍼니라는 거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콜린이 아니 그럴 리가요. 도망가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니스가 야 당연히 그것도 뻥이지. 너 지금 여기서 당장 나가서 집에 가도 아무도 널 죽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카메론이 다 꾸며낸 거라고. 그러면서 콜린한테 제발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나도 카메론을 떠날 거라고. 다만 제발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도 우리 두 딸의 아빠이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니스가 일단 여기 있으면 카메론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애들 딸들도 다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일단 우리 친정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차를 타고 제니스네 친정집으로 갔어요. 우리 친정집에서 며칠 지내다 가라고. 좀 마음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너 여기서 그냥 집에 가면 된다. 그러는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콜린이 내면에서 목소리를 다시 들었대. 지금 당장 집에 가라는 목소리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콜린은 이거는 신의 목소리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길로 당장 집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이게 진짜 너무 잘한 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니스네 부모님들도 또라이잖아. 아니나 다를까 제니스가 부모님 앞에서 다 털어놨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콜린이 옆에 있었어요. 이 여자 우리가 납치한 애다. 그래서 7년째 성노예로 카메론 성노예로 우리가 납치해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뭐라는 줄 알아? 경찰에 신고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야 너네 그냥 부부싸움한 거 아니야? 너 애도 있는데 애들 생각해서라도 남편이랑 잘 해결해봐라 하고 충고질을 하더래요.
자, 이 집에서 나와서 콜린은 버스를 타기 전에 카메론한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 왜? 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공중전화로 카메론한테 전화를 걸었어. 그래서 카메론한테 버스 정류장에서 전화를 해요. 나 떠난다고. 그리고 나 이제 다 안다. 네가 날 막을 수 없다는 걸 다 안다고. 저 이제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카메론이 엉엉 오열을 하면서 제발 떠나지 말라고. 콜린 제발 가지마. 날 두고 가지마. 이러면서 막 부탁을 하더래요. 하지만 콜린은 전화를 끊고 버스를 탔어요. 집에 가는 버스 창가 쪽에 앉아가지고 콜린은 어떤 순수한 기쁨 그리고 자유를 느꼈다고 해요. 버스 타기 전에 부모님께도 전화를 했거든요. 새벽 7시에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가족들 막 친척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콜린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콜린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막 안아주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또 컬트에 있다가 이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러니까 막 끌어안으면서 잘 나왔다고, 그동안 잘 있었냐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는 다 이야기해봐라, 막 그러는 거야. 자, 그날 아침 부모님이 베이컨에 계란에 팬케이크 그런 아침 식사를 이렇게 막 차려다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먹으면서 콜린이 사실 약혼자라고 소개했던 그 남자가 납치범이었다고, 교문당하고 당하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7년 동안 내가 그 집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됐고 애들을 강제로 봐야 됐고 뭐 요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당장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자라고 했지만 콜린은 나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아직 안 됐다. 지금은 아니라고. 좀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한편 남편을 떠난다고 했잖아, 제니스도. 그 제니스는 어떻게 됐냐? 일주일 만에 카메론한테 다시 애들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아마 제니스는 자기 때문에 콜린이 도망가게 됐으니까 돌아가는 길이 두려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콜린이 이제 없게 됐으니까 이제 둘이 다시 잘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카메론이 두 팔을 벌려가지고 환영을 해주는 거야. 자기야 너무 잘 돌아왔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다시는 어디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나 앞으로 새디즘 이런 거 다 포기할게.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저 교문 도구들, 성인용 잡지들 막 이상한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고. 다 치우자 하면서, 그리고 콜린 사진들 막 일기장 이런 것들 있죠. 드럼통에 다 넣어가지고 다 태워버렸대. 내가 보기엔 그냥 증거인멸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자, 한편 콜린은요, 여전히 이제 부모님 집에 와서도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니스한테 전화를 때때로 하기도 했대요. 잘 살고 있냐고, 잘 지내고 있냐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어요. 편지 내용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당신과 카메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는 당신들이 죄악의 삶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이 아니며 당신과 카메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콜린은 경찰 신고 이런 거 없고 그냥 다 과거로 묻어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그냥 새 출발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신고도 안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 동안 제니스는 다시 돌아왔잖아. 근데 밤에 잠을 못 자겠더래. 왜냐? 나 이제 이런 거 다 포기한다고. 노예도 다 필요 없고 이런 거에 나 관심도 안 가질게 하고 막 교문 도구랑 다 태웠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니스가 집안 청소를 하다가 방구석에 교묘히 숨겨진 이상한 그 성인물들, 그리고 새로 만든, 갓 만든 온갖 결박 도구들을 제니스가 발견을 해요. 이러다가 또 다른 노예를 데리고 오는 건 아닐까? 그래서 결국 날 죽이는 건 아닐까?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어요. 결국 1984년 11월 제니스는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제니스 좀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바보는 아닌가 봐요. 경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 캘리포니아에서 사라진 마리 실종 사건 아시죠? 제가 누가 그랬는지, 마리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한테 면책, 그러니까 처벌 내리지 않기로 약속해 주시면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경찰은 이 딜을 받아들여요. 그럼 마리가 누구냐? 마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콜린이 다시 상자 속으로 들어갔을 때 발견했던 그 사진 속의 여성. 1976년 1월 31일 콜린이 납치되기 딱 16개월 전 캘리포니아예요. 이날 마리는 남친 차를 타고 같이 쇼핑몰에 갔다가 무슨 일인지 둘이 이 쇼핑몰 한복판에서 막 대판 싸우게 됐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싸우고 막 이러다가 마리가 야 됐어. 너랑 나는 이제 끝이야 하고 뒤돌아서서 그 길로 가버렸어. 근데 이제 차도 없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혼자 막 씩씩대면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록색 차 한 대가 옆에 딱 쓰는 거야. 어디로 가세요? 차 태워드릴까요? 노예를 물색하고 있었던 카메론과 제니스였어요. 마리는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하면서 그 차에 탔어요.
그리고 콜린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외딴 숲길로 들어가서 이 마리에게 머리에 씌워졌던 그 10kg짜리 정사각형 나무 박스 있죠? 그걸 또 씌워서 집에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 나무 상자를 쓴 게 콜린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납치된 마리는 그 집 지하실 교문실에서 매달려서 똑같이 고문을 당했어요. 다만 기억나세요? 콜린이 막 비명을 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내가 성대 잘라봤다. 네 성대도 잘라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마리 일이었던 거야. 마리가 막 매달려가지고 비명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메론이 칼로 마리의 성대를 잘라버렸어. 목에서 막 피를 흘리는 채로 묶여있는 마리 이 복부에다가 막 공기총을 쏘면서 계속해서 막 교문을 하는데 마리가 펜하고 종이 좀 달라는 이런 신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갖다가 줬어. 그러니까 거기에 마리가 우리 가족들이 그 금액이 얼마든지 내 몸값으로 지불할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저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하지만 카메론은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렇게 마리는 그 지하실에서 죽게 돼요. 카메론은 마리를 담요로 둘둘 싸서 트렁크에 넣었어요. 그리고 제니스랑 함께 이 캘리포니아 큰 숲속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얕게 구멍을 파고 유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막 집에 돌아와가지고 마리 소지품을 막 정리하는데 이 가방에서 금팔찌가 나왔대. 얇은 여자 금팔찌. 그래서 그거를 차고 다니기도 했대요. 나무 분쇄기에 이게 결국에 파괴가 돼버렸지만 직장 동료들이 다 봤어요. 왜 저희 여자들이 찰 만한 금시계를 차고 다니지 하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금시계는 파괴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집에서 사진도 있었지만 사진은 그냥 평범한 마리가 들고 다니던 자기 사진이었어. 뭐 교문당했거나 이런 거는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니스가 마리가 유기된 것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마리의 시신은 발견이 되지가 않았어요. 아마 이 공원이 너무 커가지고 제니스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카메론이 중간에 뭐 다른 곳으로 옮겼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결국에 결정적인 증거를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마리 사건은 재판도 받지 못하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 마리 사건은 또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또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제니스의 경찰 신고 덕분에 카메론은 체포되고요. 1985년 9월 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에서는 그간 사용했던 버렸는데도 140여 개의 교문 도구들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버리고 남은 거야. 심지어 그 설계도들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소름 돋게 철저했는지 이 재판에서 여실하게 다 드러난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들 그냥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냥 노동자이자 아빠라고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실히 목공소에서 일하는 조용한 아빠로만 보였던 카메론 후커는요, 법정에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세상에 나 같은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많다. 이상한 거 아니다. 그리고 콜린을 내가 납치한 건 맞는데 한 달인가? 있다가부터는 콜린이 오히려 즐기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지가 자의로 여기로 남은 거라고. 봐라. 모텔에서 청소일도 하고 숲속에서 나무 베면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도망가지 않지 않았냐. 합의된 성인끼리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정상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배심원들과 이제 판사까지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콜린하고 내 와이프 제니스하고 둘이 같이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지금 나를 감옥에 보내고 지들끼리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나를 모함하는 거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자기 변호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해댔어요. 그 어떤 후회, 그 어떤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판사는 카메론 후커는 자신이 만난 사이코패스 중 가장 악랄하고 위험한 인간이다. 보여지는 이 겉모습과 이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런 인간은 살아있는 한 여성들에게 심각한 위험이 될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104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이 캘리포니아에 또 이런 법이 있대요. 수감자가 60세 이상이고 최소 25년 복역을 했으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자, 4년 전인 2021년 카메론의 나이는 65세였고요. 이미 25년 이상 복역을 한 상태였죠.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건 아니고요. 정신감정 결과 성적 폭력 범죄자로 분류가 됐대요. 아니, 이 나이를 먹고도 역시 사이코패스는 여전히 도라이인가 봐. 그래서 완전 집에 간 게 아니고요. 교도소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신병원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쨌든 감옥에서는 풀려난 거니까 여기서 그냥 퇴원시킨다? 그러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제발 죽기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고요. 자, 제니스 와이프는요, 면책 조건으로 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국 사람들 이야기가 많았어요. 물론 제니스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동조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시신 유기까지, 그래서 아예 면책을 받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년 후에요, 이 콜린이 운전하다가 그 집 쪽으로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니스가 그 집에서 두 딸이랑 아직도 살고 있더래. 콜린은 제니스를, 어쨌든 제니스 때문에 이 카메론이 감옥에 가게 됐으니까 같은 팀이 됐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차를 얼른 세우고 제니스 하고 불렀대요. 근데 제니스가 콜린한테 꺼지라고. 네 때문에 내 결혼 생활이 망가졌어. 너 때문에 내 남편이 우리 애들 아빠가 감옥 가게 된 거라고. 네가 다 문제의 원흉이라고. 그러면서 막 꺼지라고 욕을 했대요, 콜린한테. 여기서 일말의 동정심도 다 그냥 없어졌어. 그냥 너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린 거 보면 저딴 정신으로 어떻게 두 딸을 키울까? 차라리 제니스도 감옥 가서 이 두 딸도 다른 사람들 손에 키워진 게 더 나았을 거예요. 이 두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진짜 사회의 악이다. 자, 그렇게 천대를 받고 콜린이 알겠다고, 그럼 나 이제 갈게, 그러고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한편 콜린은요, 난 진짜 콜린은 7년 반을 이렇게 하고 어쨌든 자기 발로 나와서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진짜 기적이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엄청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때 왜 내가 도망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자기 비난, 왜 컴퍼니라는 걸 믿었을까,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하면서 죄책감, PTSD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이 일 때문에 머리카락 탈모까지 생기고 어깨 수술도 여러 번 받아야 됐고요. 어깨도 이렇게 교문 받다가 어깨 빠진 적이 있었는데 왠지 이거 빠졌다고 얘기하면 엄청 아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교문할까봐 말을 못했대요. 진짜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깨 수술에 허리도 나중에 이제 재판에서 콜린이 지냈던 그 나무 상자 있잖아요. 그게 공개가 됐는데 진짜 그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 자세로 이렇게 자국이 나 있었대.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런 허리 문제, 이런 관절 문제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 시력, 청력, 뭐 피부에 남은 흉터 등등, 이 7년 반의 납치 사건이 콜린에게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린은 과거에 얽혀 살고 싶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대학도 가고 일자리도 찾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침 식사를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작고 평범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게 느껴지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거를 이제 알게 됐다. 자, 그리고 콜린은 The Simple Gifts of Life라는 자서전도 냈는데요. 여기서 나는 납치되기 전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겠어요? 비정상적인 사람은 나였던 게 아니라 카메론이었어요. 그가 내 인생에서 몇 년을 빼앗아 갔지만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빼앗기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살아갈 거고 나는 행복할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 카메론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나서 전화를 했대요. 콜린한테. 뭐든지 얘기하라고. 나에게 마음껏 뭐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그럴 기회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대. 근데 콜린은 그냥 그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 미국 사건 사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